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 굿윈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미국의 4명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시어더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의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린든 존슨 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부터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 상원의원은 린든 존슨을 민주당의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전 대통령 후보 에드레이 스티븐스도 케네디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성과와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존슨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가장 적합했지만 하나의 커다란 약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남부인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린든 존슨이 남부 출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적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능력과 어떤 그의 행동을 봐서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충분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존 F 케네디와 또한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린든 존슨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수다스럽지만 강단 있는 하원의원에게서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희안을 지닌 지도자답게 루즈벨트도 권력의 추가 서부와 남부로 이동돼야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루즈벨트가 보기에도 이 린든 존슨이 상당히 능력은 있지만 지역적인 어떤 한계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그런 이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민주당은 존 F 케네디를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1960년 전당대회 때 민주당은 존 F 케네디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계산을 신속히 끝낸 케네디는 린든 존슨에게 부통령직을 제안하였다는 것이죠. 존슨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존슨은 다수당 대표라는 강력한 지위를 포기하고 역사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부통령이라는 그러한 직책을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존 F 케네디가 이제 대통령 후보고 린든 존슨이 부통령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모두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 존슨이 무시되고 장래성이 없는 지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보석을 캐내는 능력을 보여준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그 의문에 답이 있는 듯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슨은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지위에서도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또 그러한 어떤 리더십적인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저일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존슨이 부통령직을 실질적인 지위로 바꿔놓지 못했더라도 그의 노력이 부족한 탓은 아니었는데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케네디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린든 존슨이 텍사스 표를 끌어와가지고 결국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된 것에 린든 존슨이 상당히 큰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케네디가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존슨은 부통령의 운신을 확대하는 혁신적인 계획안을 구상했다는 것이죠. 부통령이 그냥 이름만 부통령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통령으로 바꿔보자 라는 그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의원 총회를 위해 모였을 때 신임 당대표인 마이크 맨스필드가 부통령을 민주당 상원 원내 교섭단체의 의장으로 선출하자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민주당의 상원, 이 부통령이 이 상원의 원내 교섭 대표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게 하자. 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주자라는 그러한 의견이었던 것이죠.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모든 공식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부통령에게 부여하자라는 그러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6명의 상원 의원이 찬성한 반면에 17명이 헌법에 명기된 권력 분립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런 투표 결과를 자신에 대한 심각한 거부로 해석하며 존슨은 맨스필드에게 그 제안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슨은 이게 일 중심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예전에도 그랬지만 상원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투표에서 지거나 하면은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거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통령으로서의 의회를 지휘하겠다는 그런 희망을 결국은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깊은 상처를 입었던지 존슨은 그날부터 의사당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상원의원으로 오래 있었지만 민주당 대표도 있었지만은 부통령이 된 이후로부터는 의사당과 멀리하고 당과도 어떻게 멀리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그의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입법 전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자제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행동 자체를 자제하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어떤 충격이나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존슨 자신이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부통령은 거세한 수소와 같다. 이렇게 아무 힘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는 것이죠. 그가 속한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상실한 존재였다라고 존슨이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샘솟는 기운을 배출하지도 못하고 주인공 역할까지도 빼앗기자 존슨은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도 상원에서 떨어져도 그랬지만 이 자신의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줄어들자 그는 또 스스로에게 디프레션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 및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설립한 대통령 직속 고용기회평등위원회 대통령 직속 고용기회 평등위원회 평등하게 고용하자라는 그런 일종의 그런 위원회인데 이런 것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대통령 밑에 있는 그런 사람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많이 하죠. President's Commission o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의 의장으로 일할 때 일시적이나마 어떤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여하튼 무슨 일을 해야지 이 린든 존슨은 거기서 성취감을 얻고 힘을 얻는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아서 슐레징저에 따르면은 시민권에 대한 모임에서 존슨은 활기를 띠며 복음주의 전도사처럼 말했고 그의 의견이 대통령이나 법무장관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그렇게 들렸는데 하지만 다른 주제를 다룬 모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을 지킨 까닭에 거의 유령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자신이 관심 있고 하려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하지만 자신의 관심이 떨어지는 그 분야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처럼 존슨도 부통령이 되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확신했으며 존슨도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할 만한 유의미한 업무에서 배제된 까닭에 방황하고
위축되었다는 것이죠. 시어도 루즈벨트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부통령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좀 애매하고 할 일이 없는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대통령의 유고실, 그걸 대체하는 그런 잉여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통령이란 지위에 제공되는 혜택, 뭐 세계 여행하는 것이나 운전기사라던가 공손한 대접이나 박수 이런 것들은 사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이런 거 받아봤자 뭐하느냐, 실제적으로 일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리더십이다. 이 실용주의적인 리더십이죠. 이 실용주의적인 리더십. 아무튼 뭐든 계속 일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하면서 아무튼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통해서 설득감을 느끼는 일, 실용주의적 리더십이 현대사회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 하버드 대학의 리더십 교수님들이 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의 전형적인 실용주의적 리더십 스타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는 무의미한 직책의 따분함을 벗어나려고 법학 전문 대학원에 돌아갈 가능성을 고려하였지만, 린든 존슨은 다른 삶을 산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한 친구는 존슨은 정치인의 길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존슨이 더 이상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시어도 루즈벨트와 린든 존슨만큼 부통령직의 구조적 제약으로 고통받은 역동적인 사람, 바지를 입은 증기기관, 사실 바지는 입고 있지만 증기기관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런 바지를 입은 증기기관은 사실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역동적인 사람은 역사상에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에게 부통령직이라는 유치장이 급격히 열렸고, 마치 부통령이 되는 것은 감옥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길들이 열렸다는 것이죠. 루즈벨트의 경우에는 이제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 이 시어도 루즈벨트는, 시어도는 맥키니 정부의 부통령이었죠. 근데 이 맥키니가 이제 세계 박람회에 참석해가지고 영접자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무정부주의자가 권총을 손수건으로 감춘 채 그들이 틈에 속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접자들을 향해 다가갈 때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한 거예요, 맥키니가. 그리고 시어도가 대통령이 된 그런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린든 존슨 같은 경우에는 케네디가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그 텍사스 학교 도서보관소, 텍사스 스쿨북 디파지토리 빌딩, 텍사스 학교 도서보관소를 지나 딜리 플라자로 들어서는 모퉁이를 돌 때, 그때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케네디가 암살당한 거죠. 암살 장면이 이렇게 촬영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돌 때, 그렇게 바로 그게 텍사스 학교 보관소에서 딜리 플라자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차에서 암살당한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케네디 암살로 인해서 이 린든 존슨이 대통령이 된, 스티어드하고 같은 케이스죠. 그렇게 된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비평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1960년대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의 정황들을 잘 파악하여 린든 존슨이 민주당 대표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암살로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된 경우를 시어도와 비교해서 잘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토론되는 내용들은, 부통령이란 직책이 사실상 행정부 내에서 애매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린든이 부통령직을 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린든은 그러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직책이지만 자신이 가서 이 직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실제적으로 일하는 부통령으로 되어보겠다, 이런 열정이 있어서 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상원의원들에 의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상권 권력 분립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캔슬된 것이죠. 상당히 이렇게 보면은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 이 민주주의 체제가 굉장히 곤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지 어떤 당의 어떤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당의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권력 분립이라는 커다란 헌법적 가치에 반하게 되면은 자신의 당에 유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린던은 이렇게 부통령직을 하고 그것을 바꿔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이 캔슬되고 난 이유는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정치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 현실은 그렇지 않죠. 헌법적인 가치보다 물론 헌법적인 가치를 이제 수호한다고 보여지지만 제가 봤을 땐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 기득권을 잡은 세력은 끝까지 기득권을 잡은 당은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또한 뭐 재판이라던가 헌법재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또 다 반영되고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정치 현실이 상당히 선진국적인 민주주의적 정치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총리제가 있잖아요. 총리, 부통령, 미국은 부통령이 있지만 우리는 총리제가 있는데 사실 총리 역할도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통령처럼 이런 어떤 권력 체계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런 위치인 것이죠. 일종의 일단 대통령에 대한 어떤 대체로 대통령이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의 예비로 이렇게 있는 그런 직책인데 사실 그 직책이 상당히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어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대통령의 유고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장치이고 실제로 이렇게 미국에서 맥키니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암살로 인해서 죽고 난 뒤에 그 자리를 바로 부통령이 채워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본인은 답답하겠지만 그 위치 자체는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부가 끝나고 3부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 리던 시대 과연 이 대통령들이 어떻게 그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61년 이 연도가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시기인 것이죠. 노예제도를 둘러싸고 얘들 막 휘그당과 민주당 뭐 이렇게 있다가 이게 공화당으로 합쳐지면서 막 정치적인 엄청난 요동이라는 그런 시기가 바로 1860년대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1861년 3월 4일에 이제 에이브램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때 그 하원은 분열된 정도로가 아니라 화염에 휩싸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7개의 남부주가 합중국에서 분리 독립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의 7개 주가 이 미국 연합에서 별도 분립해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은 이 미국이라는 합중국이 분리되고 분열되는 바로 그러한 전초 시작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모인 7주의 대표들은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새로운 헌법까지 제정했다는 것이죠. 또한 전 미시시피 상원의원 제퍼슨 데이비스를 아메리카 연합국 컨페더레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의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분리 독립을 상당 진행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공화당은 극적인 의견 대립으로 금방이라도 쪼개질 것 같았다는 것이죠. 링컨을 중심으로 한 휘그당에서 공화당으로 모였는데, 공화당은 노예제를 반대하는 민주당 쪽 사람들과 온갖 종의 사람들이 다 이 공화당으로 모인 거죠. 신생 어떤 정당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분열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적절한 타협안이 제시되면 노예 소유주들이 합중국에 계속 머물 것이라고 확신하는 온건파가 있었고, 이 온건파는 노예제도만 잘하면 합의되면은 저들이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는 그 온건파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강경파인 거죠. 강경파는 만약에 이 합중국에서 타협안을 제시해가지고 남부를 끌어들이고자 한다면은 도리어 그것이 완고한 남부를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링컨은 미국이 공동체로 공유한 경험과 기업, 그리고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횃불이라는 역할에 대해 분리독립이 제기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링컨이 없었다면은 링컨이 노예제를 해방했다, 이게 주요한 목적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미 연방이 갈라지는 걸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링컨은 이 미국에 대한 하나의 철학이 있었던 것이죠. 뭐냐? 미국은 하나의 횃불이고 또한 하나의 연합체고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하나의 나라이다. 이 나라가 결코 분리되거나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철학이 링컨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개인 비서였던 존 헤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 다툼에서 우리는 민주정부가 부조리 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원하면 언제든 국가와 관계를 끝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국민은 직접 자치할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게 되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국가와의 의견이 다를 경우엔 거기서 분리 독립할 자유까지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엄청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링컨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특이한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내각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 옛 휘그당, 민주당이 대비되는 옛 휘그당, 그리고 자유토지당,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민주당파, 노예제 반대하는 민주당, 그리고 보수파와 급진파의 연합, 그리고 강건파와 온건파의 연합, 이런 것들을 다 대표하는 내각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분리되지 않는 공화당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링컨이 발휘해야 될 이런 하나의 통합적인 리더십은 굉장한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적인 리더십을 이루기 위한 전제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바로 이 변혁적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이 링컨에 대한 이 세 번째 주제에서의 소제목도 변혁적 리더십,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 결국은 이 통합적 리더십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통합적 리더십인데, 그러니까 이게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표현적 리더십. 표현적 리더십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다크사이드, 해악들을 해결해 나가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통합적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훗날 링컨이 말했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취임한 즉시 내 짐을 함께 짊어질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한 때문이었는데,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말하자면 대통령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지지자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면, 링컨은 자주적이고 결단력 있는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했다는 것이죠. 이 내각은 자주적 그리고 결단력,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비록 자신을 완전히 지지하거나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인재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링컨이 바라봤던 내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딸랑이만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는 결코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에게 반대하더라도 그 사람들까지 다 포용하는 그런 리더십 가운데 강력한 하나의 내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링컨보다 공직 경험이 많았고 더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유명하기도 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세 부서, 국무부와 재무부와 법무부의 수장에는 주된 경쟁자이던 윌리엄 수워드, 이 사람 다 대통령 후보였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이제 공화당 쪽에서, 그리고 세먼 체이스, 에드워드 베이츠를 선택했다는 이 세 사람 다 대통령감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링컨을 일리노이주의 순회법정 변호사가 아닌 대통령으로 존중해 줍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대통령으로 존중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펼쳐나갔던 것이죠. 내각을 그렇게 구성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링컨의 대답은 간단했는데, 국가가 위험에 직면한 때문이었고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강인하고 유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옆에 두고 도움을 받아야 됐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야심적이고 뛰어난 재능을 지닌 반면 자기 주장이 강해 자칫하면 지리멸렬한 집단이 될 수 있었지만, 합중국을 향한 충성심에는 의문을 품을 수 없는 내각으로 융합할 자신감이 링컨에게는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링컨은 바로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러한 배경과 또한 전혀 다른 어떤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능력이 좋고 또한 국가를 위해 충성심만 있다면 이들을 융합해 나가는, 이 통합을 넘어서서 이 융합, 요즘 융합 시대입니다. 융합 시대. 거의 새로운 그런 물질로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되어 일리노이에서 워싱턴으로 떠날 때 링컨은 기차역에 모인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내 슬픔이 얼마나 큰지 누구도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떠나지만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 돌아올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또 나중에는 대통령에 취임하고 처음 몇 주 동안 견뎌야 했던 시련과 긴장을 돌이켜보며 한 친구에게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엄청나게 힘들었다.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링컨에게서도 이 작업이, 이 독립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내각을 이루고 통합을 이루어서 융합까지 이루는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그때까지 살아온 삶은 끝없는 투쟁으로 점철되었는데, 따라서 미국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처할 준비가 된 섬이었다는 것이죠. 시어도어 루즈벨트도 마찬가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마찬가지고 그 개인의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다리를 못 쓰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의 개인적인 위기와 절망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의지력과 그의 어떤 리바이벌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 나라 자체를 살렸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황 상태, 정말 소아마비와 같이 일어서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소아마비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이 미국을 그 상황 가운데서 뉴딜 정책과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다시금 살려내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리더 개인이 겪은 어떤 위기와 아픔과 또한 그 가운데 경험한 성장과 변화가 결국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집단까지, 공동체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리더 개인의 그런 체험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링컨은 우울감이 짙었지만 비관적이지는 않았고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또 성실하고 겸손했지만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자신이 되게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울감 가운데 있고 하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면서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진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에게는 실패로 다져진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 5번 선거에서 떨어지고 한 이러한 실패와 그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면한 끔찍한 고통과 방향과 목적의식, 당면 끔찍한 고통도 목적과 방향, 지속적인 목적의식과 지속적인 영감을 꾸며낼 수 있는 정신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나중에는 전쟁통에 되면 정신 하나도 없는 거지 막. 그리고 막 아우성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 이것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정신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것인가,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떤 영감적인 행위를 할 것인가, 아니 변증 리더십에 어떻게 하면 인스피레이터럴 모티베이션, 영감적인 동기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스피리추얼 모티베이션, 번역적 리더십의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에브람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 이맨서페이션 프로클레메이션을 처음 공개하고 시행한 만큼 그 특별한 역사적 상황에서 독특하게 구성된 내각의 화학적 융합을 명확히 보여주는 에피소드는 없는 듯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링컨은 그 문제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완전히 정리된 뒤이고 그 조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란 걸 이해해주기 바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담한 행동을 취해야 할 시간이 마침내 도래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리고 이 미국이 갈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그때가 합중국이 치르고 있던 싸움의 방식과 목적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기에 적절한 때라고 판단한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 변형적인 리더십과 같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어떻게 제각각의 내각의 강요들, 군대, 북부에서도 분열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이 도리스 컨스 구드윈 이 저자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리더십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첫 번째로는 정책이 실패하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하면 방향 전환해야 된다. 1862년 6월의 마지막 주에 조지 B 맥클레런, 그러니까 조지 브리튼 맥클레런 장군의 포토맥 군이 첫 대대적인 공격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남부 연합의 수도 리치먼드를 공격하려고 버지니아 반도로 진격하던 맥클렐런 군은 처절한 전투 끝에 로버트 E.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에 격퇴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1862년 6월 한 1년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죠.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본격적인 남북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남군에 철저히 패하는 그런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북군은 거의 1만 6천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고 적군의 포로가 되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맥클렐런 군은 완전히 전멸하거나 항복할 위기를 맞은 순간도 있었으며 또한 북군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불런 전투, 이 불런 전투라는 게 있는데 불이 황소죠. 런, 황소가 뛰는 전투. 불런, 배틀 오브 불런 전투.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남북 전쟁 때인 1861년과 1862년에 벌인 전쟁입니다. 버지니아 불런강 일대에 남군과 북군이 벌인 두 차례의 전투로 모두 남군이 승리했다는 것이죠. 이 불런 전투 이후보다 더 낮았다는 것입니다. 맥클렐런 군은 완전히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뉴욕의 기업가 조지 템플턴 스트롱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절망감이 팽배하고 암울한 생각에 짓눌려 있다라고 인정했고, 링컨은 그해 여름을 회고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우리가 추진하던 작전 계획이 진퇴유곡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을 이미 썼기에 전술을 바꿔야 한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전략이 실패하면은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자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끈질기게 질문하라. 정보 수집하고 그다음에 끈질긴 질문,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으로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의 무력화된 북군이 제임스 강변의 해리슨 랜딩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링컨은 그 부대를 방문해 부상병들을 위로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방문에 무력증에 빠졌던 병사들은 크게 자극을 받아 사기를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병사들을 직접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도 무척 중요했는데, 그때의 질문과 관찰을 통해 링컨은 노예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링컨이 병사들을 만나서 그들이 겪은 남군에 대해서, 그 분위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죠. 링컨은 전쟁 초기에 북군이 합중국 혹은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지 노예 제도에 간섭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우리는 노예 제도가 아니라 그건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헌법상 인정된 권리니까 그대로 하되 연합에서 벗어나는 건 안 된다. 이제 이 취지로 전쟁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링컨은 오래전부터 노예제도를 경멸했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합중국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여론과 노예제도가 이미 존재하던 주에서는 그 제도를 인정한 연방헌법을 존중하자는 뜻에서 노예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영지에서 지휘관과 병사가 직접 만나 정보를 수집하면서 링컨은 남부연합이 전쟁에 몰두하는 이유가 노예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게 노예제도하고 전쟁하고 관련이 있네, 이렇게 실제로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링컨이 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남군에게서는 노예들이 차물을 팠고 요새를 지었고 또 노예들이 마부와 요리사, 심부름꾼과 간병인으로 일했다는 것이죠. 고향에서 밭을 갈고 곡물을 재배하고 목화를 따는 것도 역시 노예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예 노동으로 농장과 플랜테이션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노예들이 다 서포트를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남군이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군이 북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원인 파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까지 하고 비평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어떤 내각 구성을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즉 성향이 강하고 반대되는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강한 내각 구성을 위해서 그들을 포용하여 하나의 내각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토의되는 내용입니다. 링컨의 포용적인 리더십과 함께 정책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을 통해 통합적 리더십에 있어서 정보와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 이 통합적 리더십. 링컨이 이 통합적 리더십을 이루어가는데 일단 링컨이 굉장히 여기서 정보를 취합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찔긴 질문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유연한 태도를 가져서 만약에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해 자신의 철학이나 소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보나 어떤 질문들을 통하여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합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그것이 변형적 리더십의 하나의 통합적 리더십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변형적 리더십이 추구하는 하나의 아이디얼라이즈드, 그러니까 아이디얼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 철학들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결국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긴 해야 되는데 이 카리스마가 하나의 완고한 고집이나 어떤 꺾이지 않는 자신의 어떤 그런 집착으로 번지게 되면은 결코 이것이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형적 리더십의 카리스마가 유연성과 어떤 정보력과 어떤 계속적인 어떤 질문들을 통한 어떤 지적인 추구를 통하여서 지적인 리더십을 통하여서 계속 갱신되는 그것을 통해서 유연하게 이 공동체를 연합시켜 나가는 이러한 경지에까지 이르러야지 이 통합적 리더십이 가능하고 그런 모습을 링컨이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정보에 대한 추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들이 또 변화된 것을 파악했을 때 그것을 빨리 바꿀 수 있는 유연성들 이러한 것들이 통합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요소다.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변형적 리더십의 어떤 하나의 단점, 예를 들면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목표와 아니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카리스마적인 그런 것들을 상쇄시켜주거나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통합적 리더십에서 이런 유연한 태도라든가 정보력이라든가 계속 질문해 나가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는 남북 전쟁 속의 링컨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이 남군이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노예가 힘든 일을 떠맡았던 그 까닭에 남부인 군인들이 전투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을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링컨의 판단에 노예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강점은 바로 노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판단이 서게 된 것이죠. 노예라는 요소를 우리 편에 두어야 할지 반대편에 두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됐고 결국 남군에게서 노예를 빼앗는다면 사면초가에 몰린 북군이 절실히 필요한 군사적 이점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게 링컨의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예라는 것을 결국은 이 전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도리스 컨스 구드윈 교수님은 또한 중요한 리더십적 요소로 생각할 시간과 하나의 공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리더십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들도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아무튼 여하튼 그걸 확보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것이죠. 링컨은 전쟁의 어두운 면을 점검하며 노예에 관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노예 해방 명령의 합헌성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시간이 필요했고 하지만 아침에 백악관 문이 열리면 수백 명의 방문객과 관리 지망자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링컨은 휴식을 취할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심사숙고할 시간은 더더욱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복도와 2층 집무실로 이어진 계단 양쪽에 늘어선 사람들을 헤치며 지나갈 때마다 링컨은 집중적인 공격과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집중적인 공격과 비판의 한 가운데 링컨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노예 제도에 관한 해방, 그걸 선언하는 선언문에 관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거나 그것을 만들어 보거나 짜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이죠. 그해 여름 링컨은 퇴역 군인들을 위한 휴양소로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피신한 것이죠. 워싱턴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구릉지에 조성된 약 300에이커, 약 1.2km의 복합단지로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복합단지에는 150명의 상위 군인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그리고 의무실과 식당, 크고 작은 거주지가 있었는데 이곳의 2층 벽돌집에서 링컨은 가족과 함께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링컨은 아침 7시 전에 일어나 말을 타고 백악관까지 달렸으며 저녁에는 워싱턴의 후덥지근한 무더위와 시끌벅적한 혼란에서 벗어나 위안을 주는 시원한 산들바람을 맞으면서 벽돌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가는 시간, 말 타고 가는 시간, 그리고 말 타고 거기서 이제 오는 시간, 이런 시간이 다 생각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타고 달리니까는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솔루션이 떠오르는 것이죠. 이런 기회들을 굉장히 잘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퇴역 군인을 위한 휴양소는 링컨에게 안식의 공간이었는데 그곳에서 링컨은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노예 제도라는 문제의 중대성과 미묘함을 진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섬토 요새에서 첫 전투가 벌어진 이후 두 가지 쟁점, 즉 법률적 쟁점과 도덕적 쟁점이 항상 충돌했고 휴양소의 차분한 분위기에 링컨 노예제도의 합헌성과 도덕적 타락 간의 간극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셨다는 것이죠. 이 노예제도는 당시에 노예제도를 가진 주에서는 그것을 자치적으로 할 수 있다는 헌법적인 보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노예들의 생명을 가지고 그걸 자기가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합헌적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이건 아주 타락한 것이죠.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노예를 취급한다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는 타락합니다. 이 둘 간의 간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바로 남북 경쟁의 그 내면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링컨은 먼저 스스로 해결해야 됐다는 것이죠. 전쟁은 점점 심화되어 합중국과 연방헌법의 생존 자체를 위협했지만 그 딜레마에 적합한 해결책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남부연합에 제공한 여러 이점을 고려하면 노예를 해방하라는 행정명령은 합중국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적 조치로 여겨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행정명령으로 노예를 해방하겠다는 것이 이 남북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링컨은 그 상황적인 힘을 얻어서 바로 이 노예 해방에 대한 선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최고 사령관의 권한으로
노예 제도의 헌법적 보호를 철회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리하여 에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으로서의 업적과 역사적 위상이 되는 중대한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해방이란 무기를 일방적인 군사적 명령으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노예 해방이란 그러한 무기, 이것을 군사 명령으로 발표하기 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사반세기 전 링컨은 청년 회관의 연설에서 혼란기를 이용해 위로부터 명령을 강요하는 알렉산드로와 카이사르와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혼란기에 자신의 어떤 권력과 독재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해라, 이렇게 청년회관에서 청년대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던 것이죠. 합중국을 구하기 위해 합중국의 존재 근거에 두는 헌법을 유예해야 한다는 것은 역설이었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합중국을 만들어냈는데, 하지만 이 합중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부정해야 되는, 바로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가운데 링컨이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예 제도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행정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은 다른 모든 가능성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노예 제도에 대한 철폐, 이것만이 오직 유일한 솔루션이다. 그럴 때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 부각이 된 것입니다. 또한 도리스 컨스 교수님은 행정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기 전에 모든 타협의 가능성을 시도하라, 대화의 창구를 끝까지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가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은 마지막으로는 행정력을 행사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4개월 전에 링컨은 합중국에서 탈퇴하지 않은 4개의 충직한 경계주 로열 볼더 스테이트, 그게 뭐냐면 미주리와 켄터키, 델라웨어, 메릴랜드가 되는데, 이 4개가 노예 제도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면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교서를 의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대가로 노예 소유주에게 1인당 평균 $400를 보상하자. 이것이 이제 영국의 일종의 노예 해방을 하면서 이 노예 상인들에게 그 영국 1년 예산의 3분의 2 정도를 이들에게 지급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돈으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링컨은 해방 노예의 보상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라고 확신했으며, 남부는 경계주가 남부연합에 가담할 거라는 희망을 잃으면 낙담할 것이 분명했고, 왜냐하면 이 경계에 있는 미주리, 켄터키, 델라웨어, 메릴랜드가 북부로 붙으면 더 이상 남부는 그 전기 생산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좌절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계획이 성공하려면 경계주의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 미주리, 켄터키, 델라웨어, 메릴랜드의 주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링컨은 경계주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는 것이죠. 눈을 부릅뜨면 시대의 징후를 잃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치의 개인적 단파성을 떠나 시대의 징후를 차분히 폭넓게 살펴보십시오. 내 제안은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제안하는 변화는 하늘의 이슬처럼 부드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급격히 파괴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이 경계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직접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의회에 보낸 교서로 노예 제도에 의존하는 경제사회적 시스템이 급격하고 파괴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예방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가 경제의 저변에 깔려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경제가 무너지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고 연착륙시키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링컨은 먼저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버지니아 반도에서 북부군이 패배를 당한 뒤에 링컨은 28개 경계주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에게 그의 보상 계획을 다듬기 위한 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링컨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어떤 형태로 시행되더라도 노예 해방은 경계주의 분리 독립을 부추길 것이고 이미 분리 독립한 주에서는 저항 정신을 더욱더 강화해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연장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노예 해방을 하게 되면은 전쟁 끝나지 않는다. 이게 더 연장되고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링컨은 그들 중 한 명에게 나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다. 모든 카드를 뒤집어 보지 않고서는 이 게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끈기와 집요한 그런 어떤 능력,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간 것이죠. 이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노예 해방 선언의 초고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 선언 초고를 바로 그들에게 읽어주는 것이죠. 1862년 7월 22일 1862년 7월 22일 날 링컨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그 선언문을 읽어주었는데 당시 상황을 묘사한 프랜시스 카펜터의 유명한 그림에서 링컨은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있고 급진파 에드워드 스탠턴과 세먼 체이스는 링컨의 오른쪽에 이렇게 링컨이 있으면은 이제 오른쪽에 에드워드 스탠턴하고 그 다음에 세먼 체이스가 있고 링컨의 오른쪽에 있었던 링컨이 그 스탠턴하고 이 세먼 체이스가 오른쪽에 있었고 보수파 케일럽 스미스와 몽고메리 블리어, 에드워드 베이츠는 왼쪽에 그러니까 케일럽하고 몽고메리하고 에드워드 베이츠, 수워드는 왼쪽에 이렇게 있고 온건파 기드온 웰스와 앞쪽이 아닌 윌리엄 헨리 수워드는 링컨을 에워싸고 있었다. 이렇게 기드온 웰스하고 윌리엄 헨리 수워드는 링컨을 에워싸면서 이렇게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링컨은 그림의 구도에서 중심이자 지렛목으로 여겨지며 전투 지도와 책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책들은 벽에 기대지거나 바닥에 널브러졌고 지도는 둥그렇게 말려 선반에 올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상황 자체를 노예 해방 선언의 초고를 이루는 상황을 카펜터가 잘 묘사해서 그린 것이죠. 화가 카펜터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에 없이 이 세상의 주목을 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명성을 안겨줄 목적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서 적막감이 흘렀고 링컨은 두 번 접은 약 33에서 41cm 크기의 종이를 꺼내 조심스레 폈는데 안경을 코에 맞추고 노예 해방을 위한 변론 취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반란군 즉 남군의 재산 압류에 관련된 다양한 의회 활동을 열거했고 해방 노예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되풀이하며 합중국을 유지하겠다는 자신의 목표도 다시금 언급했는데 그러고는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하나의 문장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에이브라함 링컨은 육군과 해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이 목적, 뭐냐면 합중국의 보전, 이 목적을 성취하는 데 적합하고 필요한 군사적 조치로서 어떤 주에서나 노예로 여겨지던 모든 사람이 1863년 1월 1일부로 영원히 자유의 몸이라는 것을 명령하고 선언한다. 그리하여 이 점에 관련된 합중국의 헌법적 권한은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효하지도 않으며 주장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노예 해방 선언의 발효일을 약 6개월 후로 정하여 반란주들에게 노예를 강제로 몰수당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고 합중국에 복귀할 마지막 기회를 또한 준 것이죠. 1861년 7월 22일 날 1863년 1월 1일부로 이제 해방을 했으니까 흑인 노예들은 이날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런 역사적 전환점에 어울리는 고상한 언어가 기대되는 순간이었지만 링컨은 신중함이 눈에 띄는 건조하기 그지없는 어법을 사용하였으며 상징적이고 시학적 표현은 전혀 없었다. 링컨이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이야기꾼이고 말 잘 꾸며내고 막 그런 거 잘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거 쓰지 않고 그냥 몸이 건조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사실대로 그냥 이렇게 열거했다는 것이죠. 해방의 도덕적 타당성을 주장하며 가슴을 끓게 하는 구절을 찾으려 한다면 헛수고일 뿐인데 노예 해방 선언이 연설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법적 공지, 즉 향후에 있을 사법부의 신문과 판결에 대비한 문서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노예 해방 선언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법적인 문서로 쓰여질 그런 목적을 했기 때문에 법적 판결을 보면 굉장히 말 그대로 사실 그대로 쓰여지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그대로 쓴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정형화된 어떤 그런 것이죠. 그런 식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리 갖는 영향력을 링컨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고 사르론판 같은 세상에서 링컨은 초당파적 지지를 받고 조심하면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할 수 있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뛰어난 웅변 능력을 억눌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 팩트는 뭐냐? 1863년 1월 1일부로 모든 미국에 있는 노예들은 해방된다. 이게 팩트인 것이죠. 그 팩트를 나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평 및 토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이끌기 위하여 자신만의 어떤 사색의 공간을 만들고 그 후에 구체적으로 여러 주들과 협상하는 과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노예 해방문이 건조하게 쓰여진 이유를 또한 잘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처럼 리더십이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노예 해방 선언을 쓰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 노예 해방에 관한 일들을 추진해 나갈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 자신만의 공간, 백악관에서 5km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벽돌집, 그 집을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것이 그 팩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깔려있는 그 철학적 배경과 또한 그것이 합당해야 될 그 이유들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내면 깊은 데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그걸 성찰하면서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이걸 하나의 철학으로서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그냥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과정 가운데서는 사실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깊은 내면적 성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링컨은 바로 이러한 공간을 가지고 바로 거기서 이 노예 해방 선언문을 쓴 것이죠. 그리고 일단 링컨이 그런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가 남북 전쟁 중에도 링컨은 이제 시간이 되면은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 기도의 시간도 하나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이 전쟁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삼은 것이죠. 근데 그때 동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링컨이 어떤 하나의 통합적인 변혁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하나의 리더십의 그런 모습들을 오늘 잘 살펴보았고요. 참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런 노예 해방의 선언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링컨이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것을 취해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수업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계속 이런 부분을 이어서 어떻게 남북전쟁을 이끌어가고 노예 해방을 이끌어갔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또 따뜻해지고 3월 지금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또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형통하시고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